집값이 엄마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올라가죠. 몽고나 러시아 이런 데도 비트코인 많이 했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리 지금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갈등인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전체 전쟁까지도 갈 것 같아요. 역시 대학이지라고 하는 그게 될 확률이 많아요. 팬데믹은 고학력들한테 조금 유리한 형태가 되거든요. 이 여야가 이제 종부세 문제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11억 원으로 정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의미는 없죠. 결국엔 뭐 세금으로 또 예. 네, 근데 일부 정치적으로 네. 불평하는 사람이거나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네.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핀셋 규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집은 정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네. 조세에 대한 너무 과신이 있어서 그러면은 향후 집값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올라가죠. 국내 요인으로 내려갈 요인이 거의 없고 네네네. 유일하게 있는 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럼 상당 수준의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될 거냐. 거의 이게 변수지 정책적으로 뭘 잘했어. 그런 건 거의 없을 것 같고 내부 변수는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금리 인상.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 양하고 네네네. 이자가 증가하는 그 두 양 사이에 네.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일부 이제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집값이 다시 오르면 충분히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장 생활 운전 자금에서 늘어난 이자를 내기가 어렵다. 네. 잠재적 나의 자산이 충분하지만 현금 운영이 안 되면은 네.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네. 주식도 손절매가 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팔면은 괜찮은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차압당할 때까지 그걸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집단적으로 벌어지면은 네. 좀 한계 지역에 있는 데들은 집값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평생 네. 보통 사람이 집 많이 사봐야 두세 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집 사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 딱 산 사람인 경우는 네. 다른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집에서 애도 낳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읽었는데 여기서 떠나면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네, 그렇지만 네. 부동산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갭 투자도 많이 안 하고. 많으면 이상하죠.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88만 원 구조적으로 세대를 슬픈 일인데 네, 본인들한테 애정도 개인한테 많으시고. 탓을 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소득 불균형 혹은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복지가 늘었어요.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테면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막 공기업 때문에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전체로 따져보면은 소득 불평등이 줄어요. 근데 자산 불평등이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프랑스, 독일까지도 보면은 네네. 하위 50%가 자산의 5%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자연율처럼 이 21세기 경제 특징이 양극화가 되게 심하네요. 개선이 안 된 거죠. 자산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위 1%가 얼마큼 가지고 있냐, 네네. 상위 10%가 얼마큼 가지고 있냐라고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까 하위 50%가 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49%냐 51%냐에 따라 가지고서 상위 50%면은 그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건데 하위 50% 되는 순간에 5%를 50% 나눠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중산층 내에서 네. 자산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이제 부동산은 좀 덜하고 암호화폐와 주식으로 지금 가 있는데 한국 거기에 집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 50%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전 세계 다 그래요. 몽고나 러시아 이런 데도 보니까 비트코인 많이 했더라고요. 벌써 88만 원 세대라는 거를 쓴 지가 벌써 2007년이시더라고요. 네, 네. 벌써 뭐 15년 가까이
이렇게 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은데 88만 원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당시 다시 한번 20대였으니까 정의를 내려보자면 지금 이제 30대 중반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들이 등장을 한 거였어요. 네. 그때는 20대를 만나보면은 그래도 좀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했는데 네네. 지금 20대는 그런 인생이야. 88만 원 세대. 요즘은 그 세대론을 좀 거론을 해보자면은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MZ 세대. 이렇게 네네. 되는데 물론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나이대로 자르자면 네네. 이 MZ 세대들의 삶은 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88만 세대 쓸 때는 한국은 그럴 것 같은데 네네네. 프랑스나 독일은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MZ 세대의 공통점은 글로벌리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앞세대의 번영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걸 이제 받아들인 세대가 온 거고 그러면은 금전 외에 다른 가치들이 중요하게 떠오른 점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리 어차피 집을 못 살 텐데 그래서 이제 여가 혹은 레저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졌고 네네.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그 군대식 권위가 점점 완화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 퇴근합니다, 부장님.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젠더 갈등이 한국에서는 커졌죠. 이거는 지금 갈등인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젠더 전쟁까지도 갈 것 같아요. 아, 전쟁이요? 네, 더 심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이라고 하면 인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흔들 수 있죠. 젠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표를 이를테면은 트럼프는 여성들을 좀 혐오했다기보다는 무시한 것 같아요. 남자가 굉장히 강하고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젠틀맨십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표를 모아서 정치화 시켰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회적 현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근데 선진국 처음 봤어요. 여혐이라고 하는 거를 득표로 쓰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감도 사실 정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역감이 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정치 안에 들어가서 팍 커지면서 20, 30년 동안 한국에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화된 그 자리를 젠더 문제가 최소 10년 이상은 커지면서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Z 세대들의 좀 뭐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요즘. 이거는 정치권이 하기 나름인데,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기 직전을 경계를 보면은 네. 미국은 사실은 완전 고용이었어요. 독일도 청년들 중심으로 완전 고용이었다는 거예요. 네. 5% 정도 실업률이라면은 통일을 한 후에 최저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일본도 청년은 완전 고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유, 상태 안 좋죠. 아,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고용하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청년이나 한 3, 40대 혹은 20, 30대 이렇게 좀 범위를 좁히면은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했고 일본도 했고 부자로 잘 살게는 이건 모르겠지만 네. 고용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기 나름인 거죠. 어쨌든 최저임금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거는 아마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며칠 밤을 새 논쟁거리일 텐데 한 가지 다 동의하는 거는 최저임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네. 문제점과 폐를 완화시키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모두가 네. 동의할 거예요. 속도 논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율이 너무 안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죠. 그렇죠. 임대차 3법을 예컨대 뭐 딱 내놨다. 근데 그 예, 예. 부작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완을 해 나갔다면은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시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논쟁은 세게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는 좀 마일드하게 해도 되는 건데 논쟁은 별로 안 하고 터프하게 던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막 올라갈 때 이렇게 던지면은 저거는 크러쉬도 할 텐데. 근데 이런 제도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요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라 가지고 저서 중에 이제 팬데믹 제2 국면이라는 책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제1그룹에 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프랑스도 넘어설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현실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GNI라는 수치가 있고 네네네. 또 우리 많이 쓰는 수치에 이제 GDP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네네. GNI 하면은 조금 격차가 있는데 네. GDP로 보면은 프랑스랑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네. 이제 팬데믹 충격을 네. 한국이 어떤 의미로든 간에 덜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걸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문제는 그게 수출이 주도하는 거예요, 한국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내수가 주도해서 이렇게 가는 거면은 아, 온 국민이 네. 돈잔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경제가 맞는데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내수 경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영업도 그렇지만 네. 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이게 예. 뭐 완전 내수죠. 배달이나 IT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네. 또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호황이 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커질 거다. 올라선다고 해서 이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국가로는 좋은 거죠. 코로나 이후에 대학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뭐 재택근무자가 제1계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 IMF에서 네. 이제 이전에 있었던 팬데믹들 네, 네, 가지고 네. 노동시장에서의 효과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보통 노동시장에서의 충격이 4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팬데믹부터 4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충격이 지난 다른 형태 균형이 오는데 네. 숙련공이나 그러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네, 보니까 네, 네. 4년 후면은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항력들을 보니까 4년이 지나도 충격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네. 팬데믹은 고학력들한테 네. 조금 유리한 형태가 되거든요. 심지어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대학을 안 가도 좋은 나라를 만들자가 네. 공교육의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제일 큰 거는 학력 변수가 크다는 거거든요. 역시 대학이지라고 하는 그게 될 확률이 많아요. 불행한 일이죠. 재택근무자가 1계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네. 이제 노동부 장관했던 미국의 대표 경제학자인 사람이 딱 보니까 1계급은 리모트라는 거예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거나 네. 팬데믹에 대해서 별로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 네. 1계급. 2계급은 이센셜이라서 필수 요원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소방서 요원이나 의사, 간호사 필수 요원들이라서 네. 고용은 유지가 되는데 바이러스를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 기자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리모트가 아니라 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업자들, 임금 못 받는 사람들. 네 번째는 되게 슬퍼요. 포가튼이라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있거나 없거나 그냥 잊혀진 사람들인데 면회도 이제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길어지면은 팬데믹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1계급인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계급이 돼버리는 거네요.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단기간에 원격으로만 일을 했었다는 게 아니,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네.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공무원들,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IT에 관련된 것들, 특히 실업자나 프리랜서 중에서도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워 보이겠어요. 역사상 제일 불행한 1계급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헉슬리의 위대한 신세계에도 보면은 네. 지식을 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1계급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있어도 되는 역사상 가장 네. 별 볼 일 없는 1계급인데 1계급인 것도 맞죠. 네. 지금 네.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팬데믹 영향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네. 거네요. 네, 교수님 오늘 그래서 저희 브릿지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편안하고 재밌는데 재밌는데. 우리 정부의 높은 아저씨들을 보면 막 화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좀 가감 없이 실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진짜요. 그 네, 이거 종이를. 예, 세금 가지고 예, 예.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거는 꿈이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많은 국가들이 1% 정도에서 이제 높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은 조체 저항이 많아서 할 수가 없고. 청약제도를 없애자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종이 뽑아오신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분양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예. 이거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청난 네. 개혁인 것도 아니고 네, 네. 상식대로 그냥 집은 집장사가 지어서 팔고 네, 네, 네. 잘 줬으면은 그 돈 주고 사고 네, 네, 네. 아니다 그러면은 취향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아무튼 오늘 우석훈 교수님 만나 뵙고 이제 청약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